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바로 이번엔 드디어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한동안 조선은 평온하게 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바로 러시아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의 세력이 팽팽히 균형을 맞추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제대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한제국은 계속해서 군력을 키워나가면서 나름대로 개혁다운 개혁을 제대로 한번 실시를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무리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었던 일본이라든가 다른 열강들에 비견할 바는 못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19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2번 국권을 빼앗기다 에서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번 러일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는 이른바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한다면 요동반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반도까지를 일단 차지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이죠. 바로 주변에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민지가 필요한데 타이완 정도 가지고는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가까우면서도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딘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바로 그 주변에 바로 조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러시아의 세력과 끝까지 싸움을 벌여서라도 조선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사실 일본과 러시아가 1대1로 싸움을 벌이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변수는 뭐냐면 당시에 러시아가 아직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의 주된 근거지는 모스크바,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쪽 서쪽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영토를 여기까지 넓혔잖아요.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가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뭐 걸어서 가거나 뭐 자동차 정도 이 정도 타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뚫려서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철도를 깔아야 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아직까지 시베리아 철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지역까지 바로 올 수 있는 철도가 없게 되면서 러시아는 땅은 넓었지만은 각 지방에 대해서 군사적인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군사력만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이 이들과 싸워가지고서 충분히 해볼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러시아의 군대를 물리쳐가지고서 그래서 하루바삐 대한제국을 빨리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영 대한제국은 러시아 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전까지 바로 일본은 최대한 러시아를 빠른 속도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의 확장을 막아내려고 노력했었던 대표적인 나라 하나 있었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영국이죠. 이 영국이 서쪽 지역에서 러시아를 막는 것만 해도 벅차 죽겠는데 동쪽 지역까지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생각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국이 일본과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이 러시아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영국이 바로 이 일본의 군사 무장 같은 것을 꽤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또 한 가지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솔직히 러시아와 1대1로 싸운다고 한다면 솔직히
감당이 되지 않는 나라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세계의 열강의 축에 포함됐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은 대놓고서 러시아를 이제 공격하자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러시아의 그런 힘도 두려웠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 안 들고서 바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왜? 이 러시아가 바로 바다로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아메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적당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미국은 이 일본에게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되는 이 돈을 많이 빌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은 일본은 이미 청일전쟁 당시 때 썼었던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됐었던 그런 배상금이 있었죠. 이 배상금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전부 다 군대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갑작스럽게 일본의 전매 특허 있죠. 바로 이 러시아에게 1904년에 선전포고를 해버리면서 동시에 바로 기습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러시아에게 기습 선전포고를 해가지고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생각보다 되게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 군대가 오히려 일본군에게 반격을 가해가지고서 조선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일본은 조선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제국은 이때 당시에 한반도 안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군대가 싸울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싸움하려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싸움을 하도록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중립국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나라가 중립국을 선포한들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면 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 일본은 조선의 경복궁을 또 한 번 더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가지고서 총칼을 들이밀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이른바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조선 정부는 일본을 동맹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일본에게 러시아와 싸우기 위한 군사적 각종 요충지들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약을 이때 당시 맺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부터 조선은 바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을 잘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의 일본은 바로 조선에게 재정 고문과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파견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중에도 이게 나오게 되는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과 같이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전 세계는 일본이 아무리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지원을 받았다곤 하지만 일본이 확실히 러시아에게는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만큼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면 일본군은 그때 당시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한 거죠. 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서 러시아 군대와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 이 러시아 군대에서는 몇 개의 기관총 진지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 이 일본 쪽에는 무식하게 그냥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이 러시아 기관총 진지로 돌격만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됐었던 일본인 병사들이 정말 떼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러시아의 이 기관총 진지를 향해 가지고서 말 그대로 인해 전술을 펼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이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일본군은 당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 러시아 영토 땅으로 열심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랬었잖아요.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을 넘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끊어버리게 되면서 대한해협 쪽을 끊어버리게 되면서 보급을 일본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군은 패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도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도 세계 5위권인가? 그 정도 안에 드는 함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발틱 함대라고 하는 함대가 있었어요. 발틱 함대는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지만 이른바 발트해 이쪽 지역에 위치했었던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었던 그런 함대거든요. 이게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쪽에서 드디어 출동을 한 겁니다. 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틱 함대가 열심히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함대가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에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휴식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때 당시 러시아의 함대에게 절대로 러시아의 함대는 영국의 바로 식민지라든가 영토 근처로 오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뺑글뺑글 돌아가가지고서 간신히 이때 당시에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 여기 근처에는 바로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영국이 뚫어놨었던 스웨즈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이쪽을 통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쪽 근처까지 왔었었는데 여기도 역시 영국이 장악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영국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버전이냐? 당시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돼요. 뺑글뺑글 돌아가게 되면서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서 이 아프리카 남단까지 지나서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 가지고서 간신히 물라카 해협 근처를 지나가 가지고서 여기를 뺑글뺑글 돈 다음에 이쪽으로 와 가지고 드디어 한반도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엄청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은 뭐 했었었느냐? 나름대로 그 동안에 최선의 전략을 다 이제 짜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는 그래요. 바로 일본의 함대의 사령관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이제 그 변형으로 이제 활용했었던 T자형 전법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전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쪽 근처에 와 있었던 이 러시아의 함대, 엄청나게 지칠 때 지쳤었던 러시아 함대들이죠. 이들 향해 가지고서 공격을 했고, 이 해전에서 그만 러시아의 자랑하는 발틱 함대가 완전히 커다랗게 패배를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발틱 함대도 나가리 됐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극동 지역에서 바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러시아 군대는 패배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후퇴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 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군대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군대의 숫자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러시아 군대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더 세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군대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일본도 지금 한계치가 왔습니다. 즉, 이 기관총 진지가 있는 곳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서 일본의 각종 여러 가지 그 모든 군대들의 상당수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어떻게 만주 지역 근처까지도 이때 당시에 일본군이 장악을 하긴 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이상 러시아의 영토까지 쳐들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고는 있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서로 노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루하게 계속되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게 됐었던 미국이 당시에 바로 이 양쪽을 중재를 하기로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게는 솔직히 니네가 패배했지 않냐,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해라. 그리고 대신에 배상금 같은 것은 내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수를 한번 써볼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야, 니네들 이제 더 이상 군대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너네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니네들이 어떻게 군대를 들고서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쪽도 그 다음에 러시아 쪽도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들은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른바 러시아가 조선에서 일본의 우위만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줘요. 일본은 그거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승리를 거뒀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받아와가지고서 경제 발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쟁에서 계속해서 일본군이 승리했을 때 일본의 국민들도 여기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러시아에게 배상금을 받자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인데, 결과적인 그런 상황은 러시아에게 조선에 대한 우위만을 인정받았을 뿐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게 단 한 푼에 해당하는 배상금도 받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서 일본 국민들은 막 폭동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는 이 사건을 끝으로 해가지고서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었지만 영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패배했었죠. 근데 러시아도 일본에게 결과적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일본 편을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 나라들은 뭐라고 할 말은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일본은 바로 자기네가 바로 조선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동맹국에 해당됐던 그런 나라들에게 바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른바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조약을 맺게 돼요. 뭐 미국 쪽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료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이때 당시에 필리핀이 바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필리핀의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에스파냐의 군대를 내쫓으려고 할 때 이때 미국이 바로 이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에스파냐의 군대가 거의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에스파냐의 군대가 바로 필리핀을 이 미국에게 넘겨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은 바로 에스파냐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 필리핀을 한동안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영어 쓰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필리핀 지역을 미국이 먹었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적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쳐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은 일본에게 바로 필리핀을 장악을 하겠다,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죠. 즉 영국이 바로 일본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일본이 러시아에게 패배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일본의 힘이 커져야 러시아를 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본의 힘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당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주변에서 더 이상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없게 됐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일본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조선을 먹겠죠. 그 1단계가 바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다른 말로는 이제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1차 한일협약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바로 최고 권력자의 한 명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토 히로부미를 엄청나게 환영을 많이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가 바로 서양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서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었던 러시아를 일본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을 떠나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쾌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막 만세를 쳐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바로 조선의 백성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막 환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조용히 궁궐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바로 경복궁을 엄청나게 에워싸게 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고종 황제에게
바로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선이요, 니네들 양심이 있냐? 우리 일본이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바로 조선은 일본에게 바로 외교권 정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고종은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변명처럼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중대한 일은 결코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바로 첫 번째, 대신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의 나라는 황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권은 황제 한 명에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께서 대신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 백성들은 황제의 개인 소유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고종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절대 나는 그 문서에다가, 외교권을 넘기는 을사조약의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처소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추진했었던,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같이 추진했었던 이른바 의회 설립 운동이 진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에게도 물어봐야 한다고 했었던 고종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득을 하거나 위협을 해가지고서 겁박을 주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먹기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종이 바로 그러한 길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종은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앞서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고종은 이때 당시에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본의 위협에 이제 넘어가게 됐었던 바로 이 5명의 대신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종의 옥새를 찾지 못하고 대신의 도장으로서 바로 일본과 을사조약에다가 바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고종이 이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사오적,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매국하는 친일파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이 을사오적을 내세워서 조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체결했다고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고종이 거기다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이 조약은 선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첫 번째,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대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끊어버렸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일본이 대신하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설치했었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통감부입니다. 당연히 통감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통감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통감이 외교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을사조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허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 허약한 아이 옆에 B라고 하는 좀 강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B라고 하는 아이는, 야, 내가 지금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대신에 너는 다른 애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말 한번 섞지 마. 애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님과 그 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마 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허약한 아이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이, 허약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허약한 아이를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힘센 아이를 통해서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그 힘센 아이가 허약한 아이를 굉장히 막 괴롭히거나 막 욕을 하거나 발로 차거나 뭐 돈을 빼앗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짓거리를 일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고종은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 건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1907년 당시 때에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개의 지역을 점령을 하다가 나중에 지네들끼리 싸움을 벌이게 되게 되자, 나중에 가서는 이른바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세계를 나름대로 좀 나눠서 잘 먹읍시다, 뭐 이런 의미로 네덜란드 지역에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약간 좀 순진했다 볼 수 있었던 이때 당시에 고종은 바로 이상설, 그 다음에 이준, 그 다음에 이휘종 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즉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이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많은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막 호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 여론이 한국에게 굉장히 동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땅 나눠 먹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논의한 자리인데, 바로 그 나눠 먹혀야 되는 땅덩어리에 해당됐었던 그 나라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나라들이 거들떠 볼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분들이 거기 건너가 가지고서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여론들을 굉장히 한국 편으로 만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쪽을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단 바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외교관들만 전부 다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바로 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나중에 이준 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할복을 하셨다는 건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근처에서 그만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병이 걸려가지고서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해외를 떠돌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렇게 만국평화회의로 고종의 특사가 파견이 되었을 때 일본은 고종에게 바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조선의 외교권은 전부 다 일본이 갖고 있는데, 고종이 해외에다가 특사를 파견하게 됨으로써 일본이 갖고 있었어야 했었던 바로 이 외교권을 고종이 행사했으니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니까 고종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오 라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고종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파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고종 황제를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종은 거기에 꿈쩍하지 않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좋소, 그렇다고 한다면 난 절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하지만은 내 자리를 잠깐 황태자에게 임시로 양보해서 황태자가 내가 좀 병이 많이 있으니까 대신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황태자가 황제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 이 대리청정을 하겠다고 하는 조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썼냐면 그 조서를 고종 황제가 바로 황태자에게 왕위를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조서로서 이것을 위조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떨 겨울에 이때 당시에 고종 황제는 그만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서 바로 고종의 아들 순조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가 바로 1907년입니다. 1907년도 선생님이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 1907년, 바로 일본은 조선을 본격적으로 먹어치우기 위해서 이른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은 다른 말로는 정민년에 일어났었던 7개의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정미 7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몇 가지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통감은
조선의 외교권에 대해서만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모든 내정까지도 전부 다 통감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 내용으로 이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서부터 통감은 외교권뿐만이 아니고 내정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긴 했는데 이것을 아예 공식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도무지 못 믿겠다. 왜? 겉으로는 일본 사람들에게 예예 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들은 계속해서 조선인을 두지만 그 밑에서 조선인들은 근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근대적인 개혁 정치 같은 거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바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일본인들을 채용해가지고서 그들로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장관 밑에 그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차관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차관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관이 아무리 조선인이었던 장관이 아무리 어떤 정책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정책 자체가 바로 일본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관이었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아예 이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바로 자기의 장관을 일본 쪽에다가 반일적인 인물이라고 고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려다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차관 정치, 즉 일본인 차관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통치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비밀적으로 조약을 맺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바로 이 일본인들이 조선인 군인들을 바로 연병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즉 군인들이 그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것을 하는 운동장 같은 곳을 연병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연병장을 전부 다 모이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집합을 하라고 했었으니까 군인들은 그 명령을 들어야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군인들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됐었는데 그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병사들은 지금부터 훈련을 할 테니까 모든 무기들은 창고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병사들이 전부 다가 이 무기들을 전부 다 창고에다 맡겼죠. 그리고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서 군사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중앙다은장에서 장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조선군의 해산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선 군대들이 일본 군인들과 싸움을 엄청나게 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군인들은 특히 이때 당시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전략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신식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군인들에게 총을 쥐어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군인들이 이때 당시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 일본인들은 그 조선 군인들에게 모든 무기를 일부러 반납을 하게 한 다음에 거짓으로 군사 훈련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바로 모든 군인들이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연병장에 모이게 되자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는 야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었던 이 당시 군인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제각각 군수 창고로 달려가가지고서 무기를 탈취하려고 해도 이미 외곽 쪽에서는 일본 군대가 그 대한제국의 군대를 몇 격으로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바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바로 해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제1대대 대대장이었었던 박승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장교실에서 자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빠른 속도로 연병장으로 무장을 해제돼 가지고서 가고 있었던 병사들의 귀에 딱 들리게 되자 이 병사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무기창고로 달려가 가지고서 총기를 전부 다 탈취하고 그 다음에 외곽 쪽에 있었던 일본 군대들과 정말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서울 시내는 이때 당시에 엄청난 시가전이 막 벌어져가지고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서울 지역에 있었던 군대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었던 지방의 군대인 진위대에서도
여러 군데는 이때 당시에 그냥 해산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해산에 반발해가지고서 무기를 탈취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상당수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서 중무장을 했었던 일본군과 싸움을 벌여서 한 4시간 이상 이때 당시에 버텼다고도 해요. 그런데 일본의 군대에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수적으로 그 다음에 무기적으로 열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군대들은 전부 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상당수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 을사조약에 반발해 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었던 바로 을사의병이 있었거든요. 이 을사의병의 의병 군대에다가 대거 이제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정민연에는 정미의병이라고도 해요. 바로 이때 당시가 바로 정민연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정미의병에서는 해산 군인까지 가담해가지고서 전 국민적으로 일본인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대는 해산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해산했죠. 그 다음에 정치에서 모든 실무는 일본인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꺼리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지난 갑오개혁 때 사법부가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법부는 여전히 한국인이 바로 판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시켜버리죠. 기후각서라고 하는 각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쯤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었던 그런 의병을 이 일본 군대가 어느 정도 전부 다 진압을 해버려요. 진압을 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바로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이 이때 당시에 조선의 경찰권까지도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1910년 바로 6월달.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선은 말 그대로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껍데기도 없어요. 이제 이름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조선 정부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던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은 반일적인 항쟁을 열심히 진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성공한 다음에는 친일적인 단체였었던 일진회가 옛날서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일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대신들 사이에서 바로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껍데기처럼 바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대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이 같이 합쳐지는 것이 훨씬 더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바로 합방 청원을 이때 당시에 진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순조도 끝까지 이 문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있었던 그런 군대들이, 일본의 군대들이 궁궐을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은 이 친일파에 해당됐었던 대신들에 의해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바로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러일 전쟁 별표 하나. 자, 배경에선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일본이 박스 치겠습니다. 영국 박스. 제 1차 영일동맹 밑줄. 미국 박스. 차관 제공의 지원 밑줄. 여기서 대한제국이 중립선언을 했었지만 자, 과정에서는 역시 별표 하나만 칩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일본이 러시아의 기습 공격 및 선전포고를 하고 동그라미 2번 경복궁을 점령 후 그 다음에 빈칸을 찍겠습니다. 한일의정서 당연히 1904년입니다. 러일 전쟁 1904년에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맺고 군사 거점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정 간섭을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재정 및 외교 고문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일본은 미국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과 별표 1개 반. 바로 결과에서는 가사 테프트 밀약 박스. 자, 미국은 어디? 바로
필리핀, 일본은 어디? 조선입니다. 조선 지배를 서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두 번째 박스 치겠습니다. 제2차 영일동맹 박스. 영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밑줄 쫙. 그 다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박스. 전쟁으로 진 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을사조약 매우 중요하죠. 별표 2개 반. 다른 말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05년 외우라고 하는 연도였었어요. 자, 바로 자 1번. 일본이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의 성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동그라미 2번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동그라미 3번 통감부. 자, 통감의 외교권을 장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감부 설치를 이때 당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헤이그 특사 사건에서는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1907년이죠. 바로 을사조약.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선생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구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해서 현지의 여론은 우리 편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참가했었던 바로 제국주의 대사들, 바로 외교관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고종만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볼 수 있겠죠. 일본의 방해로 자 밑줄 찍겠습니다. 실패. 오른쪽에 바로 고종 강제 퇴위.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써 방해되는 고종이 물러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별표 2개 찝니다. 한일 신협약 별표 2개. 자, 1907년 정리 7조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동그라미 1번 통감의 권한을 내정 분야까지 확대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차관 정치를 실시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군대 해산.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에 이후 체결 조약에서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고 해서 사법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1910년 6월 달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별표 2개 한일 병합조약 박스 바로 일본이 반일 항쟁 진압 후 빈칸 적겠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등을 동원해 병합 여론 조성 및 합방을 청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일 병합 조약은 일본이 원해서 조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게 우리 좀 합방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이 합방해 준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합방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치겠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자, 여러분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